자, 지난 토트넘 이적시장 총평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뉴캐슬의 이적시장을 정리해보고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이적시장에서 뉴캐슬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SNS에서 뉴캐슬을 부를 때 새로운 별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팬들이 뉴캐슬은 항상 거절만 당하는 축구팀이다 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스쿼드 구상에 있어서 딘 하위선, 리암 델랍, 은베모, 주앙 페드로, 에키티케처럼 정말 많은 선수들을 미리 이적 명단에 담아두고 이적 시장을 시작했지만 자신들이 원했던 매물은 정말 한 명도 영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에키티케와 트레포드를 놓친 건 영입팀의 큰 타격이었어요. 왜냐면 두 선수 모두 수년간 추적해왔고요. 협상이 거의 성사될 뻔했기 때문에 이 영입을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실망감으로 찾아왔겠죠. 지난 5월부터 정말 일찌감치 에디하우 감독은 이적 시장에서 속도와 다이내믹한 선수들을 요구했고 이미 10주 동안 영입팀과 회의를 거쳐서 타깃들을 꼼꼼히 선별한 뒤였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스포츠 디렉터를 맡고 있던 폴 미첼이 예상과 다르게 여름 이적 시장을 채우지 않고 6월 30일에 떠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영입을 총괄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이어졌습니다. 폴 미첼이 스포츠 디렉터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앤디 하우가 임시로 영입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고요. 형식적인 조직 체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6월 중순 영입 부단장 보좌를 맡고 있었던 앤디 하우에게 선수 영입을 맡겼습니다. 앤디 하우는 에디 하우 감독의 조카고요. 근데 뭐 백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뉴캐슬이 인수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산드로 토날리, 리브라멘토 같은 지금 너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와서 이 실적을 바탕으로 앤디 하우를 임시 스포츠 디렉터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영입 책임자인 스티브 닉스는 선수 방출을 맡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앤디 하우가 미첼이 이어가던 에이전트 구단과의 대화를 인수하고 사실상 임시 스포츠 디렉터 역할을 맡아서 아이작 헤이든과의 계약 해지 협상부터 영입 협상 전반을 지휘하긴 했는데 이 대화를 인수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촉박했어요. 예를 들어서 맨시티 스포츠 디렉터가 교체되는 과정에서는 맨시티는 그 전에 스포츠 디렉터랑 새로 뽑은 스포츠 디렉터랑 함께 일하면서 인수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정말 넉넉히 줬습니다. 그만큼 이 스포츠 디렉터라는 자리는 해야 하는 업무와 신경 써야 되는 이적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시팀을 만든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CEO 데런 힐스가 병가를 내면서 사임 절차를 밟고 있던 시점에서 리더십 부재 속에서 이적 시장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여기에 데이비드 홉킨스가 후임으로 합류할 예정이고 로스 윌슨이 미첼의 자리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적 시장 내내 리더십의 공백은 분명 힘겨운 시작을 불러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성된 임시 영입팀이 다행히 7월 11일에 첫 돌파구를 만들긴 했지만 이 첫 영입조차도 정말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임시 영입팀도 문제였는데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삭이 리버풀로 이적하게 되었잖아요. 이적 시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뉴캐슬이 생각하고 있던 나포세일, 그러니까 절대 팔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선수는 4-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앤서니 고든, 이삭, 기말양이스, 리브라멘토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4명 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생각했던 이삭이 갑작스럽게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업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매물 정도는 한 명 정도 영입하려고 했지만 주전급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영입팀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보충해야 되는 포지션이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임무까지 생기게 된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 이적료 자체는 EPL 이적료를 갱신한 1억 3천만 파운드긴 하지만 구단이 애초에 요구했던 금액은 1억 5천만 파운드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스트레스와 정말 많은 정신적 고통이 있었던 6주간의 소모전이 있었죠. 다행히 이삭의 이탈이 전력이 약화되긴 했지만 요한 위사를 5천만 파운드 이상에 영입하기도 했고 장기적인 자원으로 볼 수 있는 볼테마데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위기를 잘 모면하긴 했지만 뉴캐슬이 생각했던 가장 높게 볼 수 있는 고점은 낮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쿼드 공백이 더 생기기 싫으니까 원래 오술라도 프랑크푸르트랑 이적이 거의 성사가 되었었어요. 근데 성사 직전에 뉴캐슬이 거래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수 자원은 고점은 낮아졌을지도 몰라도 다양성은 나름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스트라이커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포지션도 분명히 보충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이적 시장에서 뉴캐슬이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들이 이적 시장이 평가했는지 이야기해보면 왜 램스데일과 트래포드 같은 골키퍼들을 영입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트라이커 대신에 공격형 미드필더 추가 영입 계획까지 있었는지, 여기에 아게호와 쇠를로트, 올리 와킨스, 주앙 페드로 등 검토했던 공격수들도 있고요. 거기에 일요일까지도 이삭을 거치를 확신하지 못했던 고위 관계자들, 이건 정말 문제였죠. 그리고 평가를 할 때 과도한 지출은 인정하지만 지금 이적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한 지출은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에디 하우 감독에게 뎁스와 검증된 자원을 제공했다는 자신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신감이 왜 생겼냐? 우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에디 하우 감독이 3년 동안 보강을 원했던 자리를 메워줬어요. 그게 바로 오른쪽 윙어였는데 이 자리가 우선 순위였습니다. 뉴캐슬의 1순위 타겟은 은베모였고요. 그의 측근과 접촉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선수 본인 자체가 맨유행을 너무 워낙 선호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에 엘랑가를 선호하는 쪽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머스의 세메뇨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적료가 너무 부담스러웠고 도르트문트의 카림 아데에미도 연봉이 구단 최고 수준이라 영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웨스트햄 쿠두스는 몸값에 대해 문의 정도 하긴 했고요. 그래서 결국 뉴캐슬은 기존 타겟의 영입을 다시 추진했는데요. 에디 하우 감독이 엘랑가의 빠른 스피드, 양발 크로스 능력, 다재다능함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해주기 위해 5,200만 파운드 이적료 합의에 도달하면서 영입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영입 과정에 있어서도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실제로 거의 무산이 돼서 구단 임시 영입팀에서 굉장히 실망감과 우려를 나타냈다는 구단 내부 의견이 디 애슬레틱을 통해서 노출이 되기도 했고요. 왜냐면 엘랑가가 영입 과정에 있어서 에이전트가 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꾸 이적 협상이 지연되니까 뉴캐슬이 이적 시장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적 시장 다른 매물들은 자꾸 다른 팀들에게 뺏기고 엘랑가 영입은 협상이 자꾸 지연되니까 촉박해지고 이 이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요. 근데 엘랑가 선수 본인 자체가 워낙 뉴캐슬 이적을 원했고 에이전트도 적극적으로 이적 협상에 임하면서 결국 무산될 뻔했던 이적 협상이 겨우겨우 협상을 하게 되면서 영입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 영입은 정말 뉴캐슬이 거의 2년 만에 주전급 선수를 영입한 사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영입으로 임시 영입팀은 압박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입을 했으면 좀 빨리빨리 다시 영입을 성사를 시켰어야 됐는데 또 다시 협상이 지연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골키퍼 영입에서도 정말 힘겨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본래 램스데일은 3순위에도 들지 못한 이적 매물이었어요. 애초에 뉴캐슬은 2024년 6월부터 제임스 트래포드를 위해 벌리에게 첫 제안을 했고요. 선수 본인도 뉴캐슬 행을 원하고 있었는데 벌리가 자꾸 이적 협상을 사실상 중단한 것처럼 질질 끌었습니다. 그래서 뉴캐슬 내부에서도 불만이 컸는데 이 틈에 맨시티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영입 조항을 활용해서 같은 금액을 제시했고 트래포드를 결국 영입하게 되었죠. 그래서 트래포드 거래가 무산되니까 뉴캐슬은 급하게 다른 매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바르셀로나랑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한 주한 가르시아랑 루카스 슈발리에인데 이 선수들도 결국 놓쳤고요. 도르트문트의 코벨도 검토하긴 했지만 코벨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해서 또 손을 뗐고요. 그래서 결국에 램스데일 임대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닉 포프는 리즈와의 연결이 있긴 했지만 매각 대상은 아니었고 블라우디모스는 재정 문제, PSR 문제 때문에 임대를 보냈고요. 그래서 세 번째 골키퍼 자리는 존 러디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비수 영입도 힘겨워요. 말릭 티아오를 8월 12일에 팀에 합류시키면서 수비 강화를 이뤄냈고 팀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나름 변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뉴캐슬이 파비안 셰어의 후계자를 찾기 위해 3년 동안 수색을 했는데 마무리 지은 거니까요. 근데 이 영입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에 게이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딘 하위선을 접촉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에 빼앗겼고 파르마에서 뛰고 있던 지오반니 레오니에게도 제안을 했으나 리버풀로 빼앗겼고 내부적으로는 마르세유의 발레르디 그리고 아탈란타의 스칼비니도 관심을 받긴 했지만 결국 영입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티아우 영입에 대해서 3,500만 유로로 이적료 협상을 마무리했고 셰어랑 비슷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나름 성공적인 영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센터백 영입에서도 작년부터 몇 건이나 실패를 했다는 점 정말 힘겨웠죠. 그리고 이거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핵심은 이삭의 미래와 스트라이커 영입이었어요.
이삭의 이적 의사를 그래도 미리 좀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많은 매물을 찾아봤을 텐데 이것도 너무 늦게 알게 되었고요. 거기다가 이삭이 있는 와중에도 에키티케 영입을 정말 원했는데 리버풀에게도 이마저도 뺏기면서 스트라이커 매물도 주앙 페드로, 델랍에 이어서 많은 선수들을 놓치게 되었죠. 셰슈코 영입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처음에는 전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볼테마데를 영입을 했고, 그리고 직전감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19골을 기록했던 요한 위사를 영입하면서 스트라이커 영입을 마무리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했던 스트라이커 매물들, 센터백 매물들, 그리고 미드필더, 공격수들까지 모두 후순위로 영입을 마무리하게 되었죠. 근데 그래도 뉴캐슬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 영입을 한 선수가 5명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총 2억 4,100만 파운드를 썼어요. 이거는 구단 역사상 단일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기록한 건데요. 6월 30일 이후에 스포츠 디렉터도 없었고 CEO도 없었던 상태였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필요한 포지션을 나름 잘 보강했습니다. 특히 슈투트가르트에서 닉 볼테마데를 영입했는데 6,900만 파운드로 구단 최고 이적료로 영입을 했고, 이 선수에 대해서는 윈넨이 케인의 대체자 혹은 케인을 후보 선수로 두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다음 주전 선수로 키우려고 영입을 오랜 시간 동안 시도했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뉴캐슬이 영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를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고 카라바오컵 우승도 하고, 근데 이러한 기반만으로는 아직 빅클럽들과 이적 경쟁을 하기에는 경쟁력이 냉정하게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빅클럽을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리버풀이나 맨시티 같은 팀들도 핵심 선수들을 지키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던 영입을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선수가 나가고 싶다, 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로 가고 싶다 이러면 항상 내보내는 입장에서 이제는 선수들이 가고 싶은 팀으로 변한 만큼 뉴캐슬도 그 과정을 겪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요한 위사는 냉정하게 훨씬 적은 이적료로 영입할 수 있는 매물이었어요. 근데 워낙 이삭의 방출이 늦어지기도 했고 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주전 스트라이커를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사를 더 높은 금액으로 영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스포츠 디렉터가 자신이 이적 시장을 책임지지 못할 거면 좀 미리 나가면서 인수인계를 할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임시 영입팀이 일을 정말 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을 너무 못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주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빅클럽들에게 좀 많이 끌려다녔던 이적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있는 이적료와 나름 최선의 이적 매물들을 잘 영입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캐슬의 이적 시장을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면 이적 시장을 제대로 잘 보내지 못했다. 이미 10주 전부터 생각해왔던 매물들을 아무도 영입을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고생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뉴캐슬 이적 시장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